좋습니다. 이렇게 그 에이스 그룹은 원래 제가 오늘 초대를 받기 전부터 굉장히 그 애정이 있던 그룹입니다. 사실 원래 그 이수현 사장님이랑도 제가 예전부터 우리 그 친부께서요, 원래 많이 잘 알고 계시던 제자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좀 많이 감정적으로도 좋은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저 장현수 사장님이 이제 올해 초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물어보고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에이스 그룹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아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3시 50분까지죠? 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일주일에 3개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남산에 보면은 TBS라고 교통방송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원래 그 이번 주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이슈가 됐죠. 그 법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 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부패, 금품수수품 이제 방지하는 법을 이제 결국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활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경제적으로 변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오신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오늘 초대 세미나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확신하고 또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셨고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또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요. 아까 전에 저 전에 얘기해 주셨던 우리 송화주 사업자님처럼 사장님처럼 분명히 좋은 기회로서 또 작용하실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 중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힘을 얻어가시고 저 또한 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열심히 75분 동안 주저리 걸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흔들리는 유통시장에서 기회를 찾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부제가 좀 재밌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서 확신으로. 네, 믿음에서 확신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한 사람하고 연애하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면요, 너 나 믿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결혼할 땐 너 나한테 확신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믿음은 사실이나 이론 등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감이라든가 불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확신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또 파트너가 힘들어하면 스폰서도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업에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안감을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면 절대 성공의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믿음에서 확신의 과정을 가져갈 거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외부 전문가고 또 방송이라든가 학교에서 또는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경영학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떤 사업자로서의 얘기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나 경영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자신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이 믿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저만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면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청와대에 있는 청년고용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청년위원회 이제 40명 정도를 뽑아서 젊은데도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청년 실업 문제도 좀 해결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기식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락을 받은 사람이 우병우라고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네. 저기 그 처갓집에 있는 그 1,400억짜리 땅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저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대전에 가서요. 여러 가지 그 민정수석 일이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회의들을 좀 했고요. 좋게 선택을 해서 청년위원부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젊은 나이에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어떻게 하다가 청와대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송은 제가 한 라디오 방송을 한 지는 2년이 됐고요. SBS, CNBC라고 하는 경제방송에서는 한 1년 정도 이제 패널로 있었습니다. 계속 TV에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이 선친께서 아주 굉장히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방송 사실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스스로 좀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경제 관련해서는요. 중소기업청에서 요즘에 기업 컨설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뭐 웰크론이라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자문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그 외식 사업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의 이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데에서 이제 외식업도 시작을 해서 올해 말에 이제 3호점을 내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했는데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고깃집이에요. 근데 이 보리네 주먹고기라고요. 네, 이 생고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가보신 다음에 좀 한번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좋죠. 그죠? 하지만 제가 거기 가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매력을 알기 때문에 저 대신에 다른 분들께서 또 잘 도와주시고 제가 그걸 또 시스템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는 뭐냐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천에서 과천시장이 이제 주최하고 있는 직무교육이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과천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청와대까지 소문이 나서 이런 사람이 있대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요. 나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스템적으로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21세기 변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을 갖춘 일을 해야 된다. 나이에 평생 직장 없어지니까 이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요. 바로 여기 보이는 대한상공회의소 통계위원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이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받았냐? 우리나라에서 유통산업에 관련된 통계들을 1년에 한 번씩 내줘라. 그런데 이 통계청이 통계치를 이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검증하는 위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몇 명, 우리나라에서 7명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의 유통산업의 지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통계치에 속하고 있는 유통산업 분야 중에서요.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그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는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항상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초윤장산이라는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덥죠? 내일은 어떻답니까? 더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상청을 믿으시는 거예요, 설마? 자,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기상청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 죽겠는데 기상청 때문에 더 열불난다. 뭐죠? 대충 이런 표현인데,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3000년 전에 한비자라고 하는 철학가가, 중국의 철학가가 이제 초윤장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집을 나설 때 집 앞에 있는 주춧돌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라 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기상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 때 날씨를 예측했겠어요. 그렇게 주춧돌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로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날씨가 덥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덥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5년 뒤에 네트워크 사업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리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문가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그 통찰력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미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2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팠던 부분은 경영과 경제에 대한 흐름이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전문성을 가지고 초윤장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저놈이 왜 앞에 나와서 야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안에 유통산업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안에 또 있는 네트워크 사업은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라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사업의 비전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된 책으로는 이제 첫 번째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좀 많이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이제 경제적인 얘기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유독 경영과 경제에 관련된 흐름을 얘기해주고 그 부분에서 객관적인 얘기를 해줌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들이 좀 없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단회가 한번 좀 채워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요 거의 3달 동안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통계치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어떻고 한국 경제 안에서의 유통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고 그 얘기를 대관소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관소찰 무슨 얘기입니까? 크게 보고 작게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애라든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맨,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업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업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잘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15년, 20년 동안 배워왔던 경영학과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시한 상태로 자신의 열정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자, 미국한테 한 대 뒤통수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냐면 포스코에서 만들고 있는 열연 강판, 이 강판을 미국에다 수출할 때 세금을 61% 때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태까지 무관세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상무부에서 오늘부터 61.9%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량소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예측하시죠? 그렇죠? 이 얘기가 호재가 아니잖아요. 악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저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관하겠습니다. 대관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230나라의 얘기를 아주 종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20, 30년 전의 얘기들을 다 버리고요.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재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이. 그죠? 1995년에 WTO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무역을 어떻게 하자? 관세를 서로 물지 말고 우리 자유롭게 한번 무역해 봅시다.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들으셨죠? 전 세계 이 얘기에 대해서 항상 하셨던 그 이영건 박사님이 맨날 뭐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에는 230나라가 있어.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성공 출세, 돈 잘 버는 거, 그러니까 경쟁력 높은 나라들은 몇 나라가 있어? 20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중에 하나를 잘하면 돼. 첫 번째, 천연자원이 좋아야 된다. 내추럴 리소시스. 뭐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인적 자원이 좋아야 된다. 휴먼 리소시스. 둘 중에 하나를 갖춘 나라, 하나씩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해서. 그죠? 비슷하죠? 안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다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죠, 또. 제가, 또 흔히 나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얘기 뭐냐? 전 세계 20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 브라질 올림픽 보셨어요? 못 봤죠? 이거 보면 변태야. 너무 일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개막식을 이제 쭉 봤잖아요. 우리가 오늘 208나라가 출전을 했습니다. 전 세계 230에서 40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출전을 한 거죠. 근데 이 TV를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나라도 있어? 이게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230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의 영향력이 230분의 1이 아니라는 얘기야. 각 나라의 경쟁력은,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경쟁력은 몇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어디예요? 야, 이게 바로 나오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230나라 중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26%고요. 영향력으로 쳤을 때 37%까지 올랐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생긴 이후에 단일 국가로서 미국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로마, 청나라, 그죠? 징기스칸의 나라 다 미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정말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WTO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독주 체제를 갖췄죠. 그런데 2001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9.11 이게 뭡니까? 네. 혹시 9.11 9월 11일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생일이신 분? 제가 두 분이나 계세요. 두 분이나 계세요. 이따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를?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세요. 자, 특별한 날 태어나셨으니까 가위바위보. 네. 여기시죠?
네, 다 끝나고 오시면요 제가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95년에 이렇게 해서 독주를 하다가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심장부, 그죠?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디에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다가 갖다 박았죠. 저 진짜 그때 그거 보고서는 너무 놀랐습니다.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쵸? 딱 들어갔는데 정말 비행기 자국이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쭉 무너졌죠. 그때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자, 미국이 그 전까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GE라고 하는 회사죠. 제너럴 일렉트릭. 자, 여기에 창업주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아시죠? 네. 달걀 위에 가가지고 품고 있다가 왜 계란이 병아리가 안 나오냐면서, 그죠? 그랬던 그 기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그 기업을 1등 기업으로 만들었던 회사의 회장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후계자한테 9월 11일 날 넘겼어요. 그래서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잡았는데 그날 불길이 터집니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수야. 그래서 자, 그러나 이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기업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했냐? 세계 시장이 개편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은 더 특별했는데요. 12월 1일 날 웬 놈이 하나 끼어들게 됩니다. 어디에? WTO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놈이 누구냐? 여기입니다. 중국. 그렇죠? 중국이 끼어들게 되면서 자, 너 혼자 이제 이끌어가는 거 좀 힘들어 보인다.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세계를 같이 한번 운영해 볼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 왜 이렇게 까부냐? 나한테 원래 크지도 않은데 얘네가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홀대했었는데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잠재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멀리 간대잖니.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적인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상황이 어때요? 잘 보면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이게 한다고 미국의 편을 살짝 들어줬더니 중국이 지금 어때요? 삐졌죠. 삐져가지고 야, 얘네 지금 박보검이 바둑 두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죠? 이 광고 뭐야 이거 다 나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엔터주 회사 기업 주가가 거의 판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부터 두 나라 G2의 경제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G2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다가 2008년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있던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대출을 어떻게 해줬냐면 막 뿌렸습니다.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막 돈을 내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못 갚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빌렸을 때 집값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야, 이자만 내다가 집값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했었는데 미국의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터졌죠. 뭐가 터졌어?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무릎을 꿇었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미국이 독감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6년 현재 8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아주 비실비실 거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 지금 어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기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국이다. 미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집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는 언제 좋아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미국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 보냐? 2020년 정도라고 봅니다. 처음에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요, 많은 전문가들이 10년은 걸릴걸?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웃기고 있네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여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침체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 2016년을 볼까요? 자, 우리 전 세계를 볼 땐 네 군데를 봐야 됩니다. 미국, 한국. 자, 한국은 어디 안에 있어요? 동아시아에 있죠. 동아시아 경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경제 봐야 되고 일본 경제 따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빼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침체 위기 그리고 위기, 너무 큰 위기입니다. 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돈을 넣으면 뺏어갑니다. 돈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죠? 그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금리 한국에서 시행하시는 거 보셨어요? 안 봤단 말이야. 우리는 그나마 좀 난 거다. 왜냐? 중국 덕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혼탁해요? 아니면 맑아요? 혼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또 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몇 년 동안의 사업이 예전에 과거에 2000년대 초반보다 힘들다,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사업이 매력이 없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세계가 많이 힘들고 우리나라 경제가 80%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주머니가 닫히는 거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닫히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돈이 적은 거고, 그 돈이 적은 상태에서 소비를 시키려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대한민국이 버텨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75%나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어디냐? OECD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사실이죠. 나는 7년 동안 정말 제일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실제로 수치가 어떠냐? 전 세계 20등 안에 드는 국가 중에서 4개 나라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어디냐? 중국 한 계단, 그죠? 그 다음에 영국 한 계단, 인도가 4계단, 그리고 한국이 무려 4계단으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 경제 15등에서 11등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기업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뻔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사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중국을 자꾸 배제하고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중국도 우리에게 너무 큰 경제적 제재는 못 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중국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까지요, 중국이 대한민국 경제의 33%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그만큼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중국한테 4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그죠? 방송 콘텐츠라든가 많은 것들을 남한한테 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옥죄봤자 자기네 목도 옥죄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전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 2008년에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가 와서 반년 동안 정말 공포 분위기였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쉬지 않고 주식을 투자했었거든요. 지금까지요. 주식 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가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그때였어요. 정말 공포감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 갔다가 700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당시 때. 진짜 너무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나라에서 다들 냉각이 돼서, 자, 철수하자, 자, 문을 닫자!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태까지 버는 돈 다 투자해. 그래서 중국에다 공장 짓고 생산의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니까 조금씩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있는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때 대한민국의 제조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SK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큰 기업들이 언제 성장했느냐? 2008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경제에 떡대는 11등, 1인당 국민소득은
8등, 국가 경쟁력 순위 26등. 또 우리나라 요즘에 한류 유명하죠. 그 당시 때는 30등 바뀌었어요. 코리아라고는 몰랐는데 최근에 15등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올림픽에 이제 리우 올림픽에 막 그 각 나라들이 막 출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 유명한 국가일수록 되게 좋아해줘. 봤어요? 그래서 막 아까 전에도 막 씻다가요 다시 막 보는데 가가지고 봤어요. 한국 그랬더니 아직 좀 조용해, 그렇죠? 그럼 어느 나라가 나올 때 시끄럽냐 봤더니 막 미국,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막 이런 나라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출전할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가의 지금 브랜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불과 약 5년 동안에 전 세계 15등에서 11등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친중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용중을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밝아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밝아 보입니까? 네. 그렇죠. 사실 밝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G7 안에 들어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땐 100%입니다. 그 정도로 7대 강국에 들어갈 만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나 내년쯤이 될 텐데요. 30-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그 다음에 인구는 5천만 이상의 양과 질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 6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죠? 영국까지 이렇게 딱 6나라였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말 딱지만한 나라에서 정말 크게 성장을 했죠. 자,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딱 세 글자만 빼자는 거야.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사실 경영경제 흐름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항상 한국 경제가 좋은데 이 한국 경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6년, 7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저부터도 어려웠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카피라이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그렇죠.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의 7년 동안의 성장은 분명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불행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올해 나온 현대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의 제목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 제목을 딱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기 상황이나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카피라이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이런 생각해요. 네트워크 사업자들 이렇게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뵈면요,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일들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고 열정도 있고, 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차이가 있는 거는요. 여러분 부산행 보셨죠? 네. 부산행 보면은 어떤 영화예요? 좀비 영화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어떨 때 보면 정말 좀비 같아요. 그렇죠? 진짜 활기를 잃고 생기를 잃고, 그죠? 어떻게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자기의 자리로 가는 그런 출근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분들은 생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행복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있느냐. 가계부채액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00조.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이 367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의 3년치가 빚으로 있습니다. 가계부채. 여러분들 집 살려면 가계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렇죠? 가계대출 안 받으시는 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나랑 같이 한번 꿈을 꿔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었다는 얘기는 가계별로 나눠보니까 각 가정당 1억 7,500만 원씩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안 그랬는데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이 토요일이야. 토요일은 무슨 날이야? 로또 당첨일이야. 그죠? 복권 판매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조 원의 복권이 팔려요. 자, 오늘 8시 40분 기대하고 계시죠, 지금? 자, 지갑에 지금 다 있는 거 알아. 그죠? 저도 이제 끝나고 살 거야, 이따 가다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언젠가 되겠지 뭐. 다 된 거 같아, 이제 거의. 근데, 복권 판매액이 3조. 자, 하루에 120억씩. 그런데 이게 1초에 150만원씩 전국에서 발행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걸로 좀 에이즐랑미 좀 사주지, 그지? 뉴스키트 좀 사주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참고로요, 뉴스킨 제품을 15년 이상 썼어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LTO 한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큰 사업 기회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따 얘기 다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험 해약 건수가 사상 최고치야. 우리 모든 적금은 깨고 예금은 깨도 보험은 깨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보루란 말이야. 근데 해약 건수 꼴찌야. 자영업의 창업률이 꼴찌입니다. 그죠? 창업했다 망하는 게 2년에 60%가 망한다. 자, 이런 엄청난 실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는 빨라지는데 창업을 했다가 말아먹는 게 60%래, 2년에. 그죠? 이거 무서워서 창업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창업한다. 두 번째, 재취업한다. 세 번째, 있는 돈 까먹는다. 그죠? 근데 있는 돈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잖아. 그죠? 마포대교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데요. 부의 불균형은 정말 무섭습니다. 전 세계,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난 기사예요. 흑수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흑수저 들어보셨어요? 네. 그죠? 흑수저 현상이, 그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아니야 넌 안 돼 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성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의 1%의 사람이 전국의 56%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대한민국의 재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아세요? 다만 부러워할 뿐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죠. 부럽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10대 기업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76.1%입니다. 10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경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딴짓을 하고 이 남자가 이 젓가락 들 힘만 있으면 딴짓한다고 말이야. 얼마 전에 보셨죠? 나쁜 놈들이야. 자, 세계 행복지수.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정말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230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110. 전 세계 230나라 중에 118등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 나라 세 나라를 봤어요. 아프리카 가봉,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세 나라가 얼마나 초라하던지 개최국에 들어서는 입장을 하는데 20명도 안 되는 선수단에 후려와서 여기가 어디야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는 나라들, 국민들과 대한민국 무역으로 6등, 전 세계 경제 규모로 11등, 그죠?
국방력 10등 이런 잘 산다고 이제는 30, 50 클럽 안에 들어갔으니까 선진국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나라랑 국민들의 행복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력과 행복도의 괴리도가 이렇게 큰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60세가 넘은 노인들 중에서 OECD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확실합니다. 불행해요. 우리 60살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뉴스스펙 많은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그죠? 100세 시대까지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죠? 근데 큰일 났어. 뉴스스펜이 잘 팔려도 말이야. 그래서 몸이 좋은데, 할 일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해요? 막막하단 말이야. 그죠? 이게 대한민국이 현재 취한 가장 큰 어려움이다.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룹에 있는 리더라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왜? 라고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운영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시느냐?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라는 답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이미 일에 대해서만큼은 중독이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가지 말고 놀기만 해. 그러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행복하게 한번 꿈을 꿔볼까요? 그렇죠? 한 뭐 30억 정도 이렇게 막 복권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날부터 나는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한 20억 정도는 은행에 넣고 차 일단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집은 그냥 좀 조촐하게 5억짜리로 뭐 이렇게 그죠? 선원주택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근질근질하다. 왜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근성입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일하는데 만족감을 느끼는 아주 일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이 이걸 너무 악용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 230나라 중에 108나라에서 기름이 나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요 산지가 70%래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나라에서 전 세계 11등으로 키워놨더니만 그죠? 그걸 어떻게 키웠어? 물어보니까 열심히 몇 가지 일 시켰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OECD의 평균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어떻게? OECD에 가입되어 있는 48개국 중에서 근무 시간이 2142시간입니다. 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평균이 1700시간이야. 제일 조금 일하는 나라가 1400시간을 일하는 독일입니다. 이 독일 놈들 참 좋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3일을 일할 때 걔네는 이틀만 일하면 돼.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 8시간 일할 거 그쪽은 5시간만 일하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대한민국 근무 시간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2위를 했어요. 1등이 어디야? 멕시코였습니다. 우리 1등 못해서 좀 속상했죠. 그렇죠? 5년 연속 1등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정부의 가장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초과 근무하는 시간은 안 쳐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1등일 거예요. 기분 좋죠? 무조건 1등 하면 좋잖아. 그죠? 그런데 1등을 빼앗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20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그리스와 대한민국과 멕시코 세 나라밖에 없고요. 전 700시간이 보통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근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7시,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자들은 또 화장도 더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렇죠? 지하철에서 막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갔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좀 더 빨리 일어나서 딱 가서 일하다가 또 점심 됐는데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줘. 그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 좀 해볼까 그랬더니 야근하세요. 그죠? 야근할 때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야근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맥주 한잔 한 거죠. 진짜 짜증난다. 그죠? 내일도 짜증날 거면서 그런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가 굉장히 힘든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에 다니면 되는데 좋지 않은 회사에 다니면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안에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연도가요. 들어간 다음에 6.1년 있으면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안에 들어갔는데 다들 부러워하는데 6.1년 있다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100대 기업으로 확장해 보니까 근속연수가 18.5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옮기는 연수가 18.5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짧아요? 25살에 들어가면은 43살에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대안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할 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정말로 두려움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은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직면하게 됐을 때 2년, 3년 전부터 아직도 교육비라든가 집에다가 줘야 되는 돈도 있고 가정경제를 돌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는 여태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인력들에게 많은 노동시간을 강요하면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똑똑해질 차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안이 얼마나 없느냐?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60세 이상의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취업률 1등이야. 와, 그러면은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는 야, 이 대한민국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엄청난 나라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일자리의 퀄리티가 어떻습니까? 어디에요? 여러분들 어디 취업해요? 주유소, 편의점, 그렇죠? 편의점 같은 데도 요즘 잘 못하죠. 경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20대, 30대 취업률을 앞섭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죠? 20대, 30대는 꿈을 위해 취업을 하는 거고 60대에는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든 돌려야 되니까 취업을 하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2모작, 3모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럼 앞으로 뭐 평균 근속연수 좀 더 늘어날 일은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질적으로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근속연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한 자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과 아닌 자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덜 살았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게 사는 모습들을 볼 때, 그때 잠시나마 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좋구나, 힘들어도 버텨야겠다. 버티면 뭐 할 건데? 자, 평균을 보자는 얘기예요.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우리나라 노년이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버텼을 때의 결과입니다. 작년까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83세요.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은퇴 시기가 몇 년, 얼마나 되냐? 48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수 문제 한번 해볼까요? 83 빼기 48은
몇이에요? 35. 좀 힘들어, 그죠? 35년입니다. 최근에 취업을 했을 때 20대 중반에 한다고 칩시다. 이것도 좀 빨리 하는 건데 25살에 했다라고 쳤을 때 48살에 은퇴를 하는 게 대한민국 평균이래요. 너무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마. 진짜 평균이니까. 그쵸? 그러면 48세에서 25살 빼면 몇 년이에요? 23년. 23년 일하고 35년을 버텨야 되는 엄청난 공백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토 나오죠? 그쵸? 진짜 토 나옵니다, 이거는. 아니, 내가 회사를 평생 몸 바쳐 일해서 48세까지 다녔는데 내가 다닌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버텨야 된대요. 그래서 둘이 사시는데 얼마의 돈이 있으면 되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최소 16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0만 원. 160만 원이 10년이 필요하려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9,200입니다. 20년은 3억 8,40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0년당 2억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들, 딸을 다 시집 보내고, 그죠? 최소로 살려면 2억, 10년당 2억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10년만 살게. 그래요? 48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 58까지만 살게. 2억만 모아놓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뉴스 스팬이 더 좋아지는데. 그죠?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뉴스 스팬을 먹으면. 그죠? 근데, 오래만 살게 되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그렇죠? 정말 무서운 통계입니다. 부유하게 산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2인가구 기준으로 적어도 풍족하다 25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불행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15년 전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당연히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과 한 2년 전부터는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자신있게 선진국이래더라. 이상석이 그러던데 이러시면 됩니다.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별거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그쵸? 아직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거기에 지금 턱걸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 들어서면 세 가지 현상이 생긴다. 첫 번째, 오래 살고. 두 번째, 평생 직장 없어지고. 세 번째, 상대적 빈곤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점점점 옆에 사람들 배는 얼마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배불러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배가 나온 걸 싫어해요. 그렇죠? 멋있게 생겨도 왕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드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 중에서도 상대적 빈곤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사, 굶어 죽는 사람이 1984년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84년 이후로 한국에 신고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 보면 죽겠다고 매일매일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소주 한잔하고, 그쵸? 만나면 친구들끼리 맨날 회사 상사욕하고, 그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만 후배를 2명 만났습니다. 둘 다 삼성 다니는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대한민국 평균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부러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용기 있는 결정이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잘 해봐라. 길게 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의 느낌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게 가자.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느낌밖에 더 듭니까? 이건희는 그 시간에 누워있는데. 그쵸? 나쁜 놈이야, 아주. 에이, 나쁜 놈. 그래서 제가 큰 판, 대관을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 경제 어려우니까 대한민국 성장했대요. 그렇죠?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야. 그래서 경제적인 미래는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이끌고 있고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경제적 수준에 맞는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높여주는 방법이 뭐냐? 일에 대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일은 어떻게 높여주냐? 회사를 오래 다니게 해요? 안 된단 말이야. 회사들은 그렇게 억지로 못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멀리 볼 수 있고 나이에 그리고 시대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지금 저만의 파이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질감을 느껴요. 왜냐? 본인이 자기의 일을 시대, 시기와 상관없이 나의 일을 만들어서 수도꼭지를 딱 열면 내 나름대로의 시스템대로 노후를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잘 됨으로써 나이와 시기에 상관없는 나만의 파이프라인 사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고깃집 사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썩어 빠졌어. 왜? 자기네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명문대학교의 교수님들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피부터 닦고 보는 성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옳게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 지식인들이 피부터 닫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은 이 일에서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이 안에서 성공자가 나오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송환 사업자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죠. 좋은 환경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찾아라. 그렇죠? 에이스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좋은 스폰서와 좋은 시스템을 갖춘 그룹 안에서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못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성공의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싸우고 또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업이나 또는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서 갖는 편견들을 없애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묘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시고 저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큰 얘기를 했으니까 작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숲을 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나무를 찾고 그 나무 안에 있는 유통사업의 줄기를 찾은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의 이파리를 만져야 모든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뛰어난 사업자가 되시려면, 리더가 되시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파리만 만지고 있으면서 숲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힘든 거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시기는 온다. 어려울 때 투자해 놓는 게 대한민국 경제처럼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거다. 파이프라인은 어려울 때 닦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할 때 하면 늦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네트워크 사업도 투자입니다.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울 때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다 같이 우리가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눠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자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현명하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변한다는 것은 아주 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 국가경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28.6%를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제조업이 28.6, 28.8, 29%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30%가 제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GS, 그죠? 모든 기업들이 다 제조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업, 두 번째 섹터가 어디냐? 유통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섹터가 도송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업인데 전체 경제에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제조업이랑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방송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하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최근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조업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통업에 힘을 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큰 기회입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내수산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올해 초에 발표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중국이 여태까지 전 세계 시장을 약 15년 동안 미국과 같이 이끌어왔는데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수출하지 말자. 많이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중국 사람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안에서 하는 사업을 키워보자 라고 얘기해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유통산업입니다. 안에 있는 사업을 건들 때는 제일 먼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수를 보게 됩니다. 그 지수가 가장 높은 업종이 바로 유통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 매년 8% 이상씩 성장했던 거를 7%로 무조건 맞추자 라고 얘기해서 바오취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7%를 유지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발표를 하고 앞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부도 아, 맞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난리가 났을 때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사업을 키우자라고 얘기해서 유통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통산업 통계라고 하는 제가 아까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한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이 내는 자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한 책처럼 보이는데요. 3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들어가시면요. 이 통계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고 과학적이고 여러분들이 똑부러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수치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유통산업 통계 역시도 굉장히 큰 거시적인 흐름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통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 네트워크 사업을 살짝 껴넣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겼냐? 2013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이 유통사업의 가장 큰 영역 그리고 변화가 빠른 영역 중에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부분에서도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유통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국가 내에서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책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서 연두교서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타개하기 위한 리더들의 방침은 유통사업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현재 굉장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태별 판매를 보면 재밌습니다. 업종의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7개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업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뭐 전문 소매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 제가 얘기한 빨간색 부분 다 책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빨간 3개 업종이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한 소매업입니다. 유통 분야에서. 그런데 4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같은 부분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이 변한다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에 큰 폭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마이너스 6.4,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0.1% 성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편의점, 무점포 소매, 방문 판매업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대한민국 경제 내에서 제조업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 내일부터 마음먹고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조업은 일반 국민들이 하기 힘든 업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통업이 변한대. 유통업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백화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형마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 할 수 있으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회를 얻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매 무점포 업종, 그죠? 우리 야식 시켜 먹는데 어디서 시켜 먹어요? 배달앱이잖아요, 그렇죠? 배달앱이 몇 개 생겼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데만 42개래요. 원래는 그 배달앱 민족 막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만 대기업들이 이거 장사 되겠는데 그러더니 막 들어왔습니다. 대기업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개미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편의점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렇죠? 그냥 봐도 느껴지잖아요. 주변에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골목 돌면 또 밥이 있어요. 그냥 글로 가면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렇죠? 이런 거야. 가면 막 노랄 것 같고 막 녹색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보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러는데 편의점 15%씩 성장하다가 작년부터 꺾였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편의점을 하나 차릴 때 우리한테 들어가는 투자비가 2억 5천만 원씩 든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2억 5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투자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력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업종은 단연 네트워크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방문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부에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자존심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다가 민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 방문 판매라는 업은 네트워크 사업이랑은 본질이 다르다. 이름을 정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박수 한번. 진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큰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여태까지 상황들을 대관하셨고, 그 안에서의 제조업이 아닌 다른 비전을 찾는다면 유통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방송을 하는 공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통사업 안에서 가장 큰 매력을 잡고 있는 것은 저는 유통사업이다. 그리고 그 유통사업 안에서 네트워크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서 기회를 내는 것은 용기고, 그 용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항상 시대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해드릴게요. 작년에 고깃집을 인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알량한 자존심으로는 여태까지 제가 저희 집안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잘 맞을까 아닐까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여건이 됨에도 잡지 못하는 건 용기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질러보지 뭐, 이게 아니고 철저한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된다, 이렇게 느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관소찰 해봤습니다. 믿음에서부터 확신까지 갔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달만 해도 강의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휴가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지방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업종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아무 데서나 강의를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저의 제가 여기 제 아버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혹시? 네. 알고 계시군요. 그렇죠. 딱 5분 남아서 딱 좋은 얘기 하고 끝낼까 합니다. 제가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년 됐습니다. 작년 9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가족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고. 근데요,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또 여러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 이유는요, 저희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강의를 할 때 계시는 분들한테 진심을 잘해서 진심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 네가 그냥 돈벌이 하려고 하는 직업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언제 그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심이었구나라고 깨달았냐면 장례식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집에 인분이 배달됐었어요. 누가 소포로 똥을 싸갖고 그걸 집에다 보냈어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이상하지.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안티 클럽이었겠죠. 어떻게 또 주소까지 알아내가지고 집에다가 인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서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그거를 받은 다음에 경찰서로 혼자 갔어요. 그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처음에. 저도 그때 처음에 네트워크 사업 그렇게 처음에 접했어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제 첫인상의 네트워크 사업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면서도 항상 수석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0.01%의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 되자 노력을 했고,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원도, 저 서울대 대학원 졸업식 때도 제일 앞에 나가서 상 받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도 제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경영학을 배우고 네트워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치 칼 같은 겁니다. 칼을 잘 쓰면 정말 유용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요리할 때도 잘 쓰고. 그런데 이 칼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좋은 도구입니다. 칼 같은 거야. 근데 잘못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그 기업들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나같이 객관성을 갖고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참 제가 존경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평범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걸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진짜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장직 때 150명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네트워커가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일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회사와 아닌 회사를 구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좋은 그룹과 좋은 조직을 구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스폰서와 어떤 성공자, 어떤 리더냐라는 것을 검증된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된 거고, 그것은 정말로 행운이고, 그죠? 그런 면에서 에이스 그룹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품은 제품력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인분을 받았던 사람이 15년을 쓰고 있으니, 그렇죠? 제품력은 검증됐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제품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진짜 미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 다니고 현대 다니는 사람이 부러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부러울 수 있도록,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성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보다 보니까 항상 요게 있어요. 열정 넘쳐요. 그런데 머리로만 성공, 좋다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슴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원리, 좋은 기업이, 좋은 네트워크 회사는 뭐냐면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석세스 포뮬레이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좋은 사업자 그리고 리더 사업자를 따르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사업을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 그룹 비즈니스 아닙니까?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개미 군단처럼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힘을 낼 때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꼭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오더라. 그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제가 봤을 때 닭의 모가지를 비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여러 편견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이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어쩔 줄 모르겠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정말 제품력 좋고 진짜 끝내주는데, 많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날개를 못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전문가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들 이끌어드리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힘내셔서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큰 성공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의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